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세 식구가 단란하게 지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지금은 괴로웠던 일들 씩씩하게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떠나보는 기가 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지 못하여 벌이가 좋지 않으셨고 그걸로 모자라서 자주 여자가 바뀌셨기 때문에 집안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시던 어머니는 저와 언니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결국 이혼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열어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어려운 생계 속에서도 늘 저희를 위하셨던 어머니 덕에 저와 언니도 서로 의지하며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친구분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달리 일 욕심이 많아 보였고 여자에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댁의 분위기가 아주 보수적이었죠. 세아가, 너도 이제 곧 우리 집안 사람이 될 테니 내가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너 아직도 우리 병설이한테 오빠 오빠 하던데 결혼하면 호칭을 제대로 쓰도록 해라. 부를 때는 서방님이라고 하고 말투도 꼭 존댓말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식은 조촐하게 올리는 게 어떻겠니?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말이다. 결혼 반지도 괜히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집에서 가사 일하다 보면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결혼 반지 없이 혼례 치르도록 하자. 어머님 결혼 반지인데 제가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냥 종로 가서 얇은 반지 하나 준비할까 했는데요. 주는 거 아니고 잠시 빌려주는 거니 걱정 말거라. 식 치를 때만 잠깐 쓰고 돌려다오. 애 키우고 하다 보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어떻게든 아낄 생각을 해야지. 결국 저는 결혼 반지 하나 맞추지 못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드레스도 한복도 전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대여해 입었고요. 태백도 생략했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도 넘겼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계획은 온전히 부부의 문제인데 시아버지는 대뜸 제게 무조건 언제까지 애를 낳으라며 기한까지도 정해주시더라고요. 며느라, 아직 애기 소식은 없는 거냐? 우리 아들 닮은 손자 한번 안아보려면 얼마나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게냐? 그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직 때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 둘 다 젊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요. 속 편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네야 젊겠지만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여자 나이 30 넘으면 노산이다. 늦게 나면 애가 건강할 것 같아? 장애 안고 태어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애도 튼튼하고 문제가 없지. 잔말 말고 오래 가기 전에 꼭 애 가져라. 다행히 정말 몇 달 뒤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째 아이는 너무나 허무하게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유산이 되자 시부모의 구박과 재촉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는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다시 임신을 준비해야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자궁 외 임신이었죠. 아무래도 이전 유산으로 회복이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자녀 계획을 너무 서둘렀던 게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산만 2번을 하게 되니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병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넌 뭘 잘했다고 병실에 자빠져 있는 거냐? 감히 내 손주를 2번이나 골로 보낸 주제. 대체 결혼 전에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세요? 몸가짐이라뇨? 자식 잃은 부모한테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이 따로 있죠. 제가 유산한 건 조급한 마음에 임신한 것도 모자라 그 몸으로 집안이라고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아버님 밤산에 끌려가서 농사일까지 돕느라 무리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는데 어떻게 애가 무사하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한 번이라도 절 배려해 주신 적은 있으세요? 어른 앞에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옛날에는 반 매다가도 애 낳고 다시 반이라고 그랬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고생을 했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네 몸은 진즉 네가 챙겼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큰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무리했더라면, 그랬다면 아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염없이 울고만 있자 더 못 보겠던지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보탰어요. 어머니,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라고 어디 마음이 좋겠습니까? 애 잃고 괴로운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우리 집 폐가 끊기게 생겼구나. 네가 우리 집만 폐를 끊으러 왔어? 정신 차려 이거사. 네 애미랑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냐?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야. 내가 돌아가신 조상님들 뵌 명목이 없다. 아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도 못 낳는 여편네랑 같이 살아봐야 네 돈만 축나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다른 여자 만나. 어머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게 무슨 막대먹은 말씀이세요. 저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몰상식거리고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연을 끊는 게 낫겠네요. 저희 앞으로 분가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어머니도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부모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그 뒤로 정말 시댁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급하게 전세를 얻어 나가 살게 되었고요. 남편은 제가 아픈 몸으로 무리할까봐 알아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까지 해결해 주었어요.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더 이상 시댁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스트레스가 줄더군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또 한 번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잘못되면 제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남은 생을 다 바쳐 이 아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늘이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저는 기적처럼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남자아이였어요. 우렁차게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됐구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올라 힘든 것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무사히 낳자마자
우습게도 왕래를 끊었던 시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을 가로막아서 들어오진 못했지만 어깨 너머로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다면서 손주 얼굴 좀 보자고 난리를 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막아서 이제 포기했겠지 싶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시아버지까지 합세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시하려고 해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더러 이 집안 대끈으로 온 거 아니냐며. 애도 못 낳는데 빨리 정리하고 이혼할 땐 언제고요. 저는 두 분과 할 말이 없으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혜미야, 그때는 우리가 미안했다. 하나뿐인 귀한 자식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이 소식도 없고 이대로 태가 끊길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랬던 거야. 걱정이요? 대체 누구를 걱정하셨다는 건가요? 제 걱정은 아닐 테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걱정되셔서 오신 거예요? 두 분 때문에 저도 남편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자식을 잃은 엄마였다고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자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미안하구나. 늙은이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나뿐인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예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한번 안아볼 수도 없게 됐으니 노망이 나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네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다. 두 분은 제 앞에서 손까지 밀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꽤 진심 어린 사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도 어렵게 애를 가져서 그런지 입장 바꿔서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듯 하더라고요. 의논 끝에 우리는 1년에 2번 명절에만 시댁에 왕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간만에 시댁에 전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결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상처와 서운함이 한 번에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 노력했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이곳저곳 돈 될 곳이 많아지자 저도 마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놀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자그마한 분식집을 하나 열기로 했어요. 아들이 제가 해준 떡볶이를 아주 좋아해 주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면 다른 아이들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기 전에 꼭 분식집에 들러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 학생, 여기 사장님 아들이라며? 그러고 보니 서로 얼굴이 닮았네. 네, 맞아요. 저희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다음에도 만나면 제가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럼 만날 때까지 계속 알겠네. 호호호.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우리 집 아들놈은 어찌나 엄마한테 퉁명스러운지. 암튼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좋겠어요, 사장님. 손님들에게 아들 칭찬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모르게 활짝 웃게 되더라고요. 어깨도 으쓱하게 되고요. 제 길을 살려주는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는 커다란 자랑이었어요. 남편은 제2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집이나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두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합법적인 회사였지만
제2 금융권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오해를 많이 받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학교 선배가 밥을 사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더군요. 허허, 재수씨,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 덕에 잘 피해갔지 뭡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이 들어오질 않아서 자금 흐름이 꽉 막혀 있는데 급하게 결제할 돈이 없는 겁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까지 끌었어서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하지. 친구 놈들은 전화 걸면 돈 빌려달란 소리 할까봐 받지도 않지. 정말 난처했다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게 병설이 이 녀석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대출 안 해줬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돼서 지금은 그때 수입한 거 싹 다 팔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신세 지는 미로 제가 사는 거니까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다 드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선 전부 대출을 거절당했는데 남편이 도와줘서 급한 볼을 끌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집으로 과일을 가져다 주시는 분, 벌꿀을 들고 오시는 분, 아들 주라며 과자 박스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일에 진심이고 열심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곧 빛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에 합격한 겁니다. 그 흔한 과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한 번에 척하니 붙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들은 과외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과 등록금은 자기가 벌어서 썼습니다. 졸업 후에는 보란듯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요. 동네 사람들 모두 어쩜 그렇게 완벽한 아들을 두었느냐며 시샘을 살 정도로 부러워했네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굳이 저를 백화점까지 끌고 갔습니다. 엄마, 이제 아들도 돈 버는데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드시고 하세요. 매일 목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 입지 마시고요. 얘는 떡볶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비싼 옷을 입어서 뭐하니? 난 됐으니 네 옷이나 사. 앞으로 출근하려면 정장 한 벌로는 부족하잖니. 제 옷은 다음 달 월급 타면 그걸로 사면 돼요. 엄마도 가끔 친구들 만나고 할머니 댁에도 가시잖아요. 그래도 좋은 옷 몇 벌은 갖고 있어야 남들이 무시를 안 하죠. 온 김에 화장품도 사요.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인데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느라 얼굴에 주름이 많아져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제가 됐다고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아들은 저를 끌고 가서 예쁜 옷이며 비싼 화장품을 턱턱 사주더라고요.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이제 그만 됐다며 집에 가려는데 마침 보석을 파는 곳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명 아래 장신구들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 이쁘다. 난 결혼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반지도 못했는데 반짝거리는 게 너무 이쁘네. 진짜요?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맞추자고 하죠 그러셨어요. 됐다. 나이 먹어서 반지는 무슨. 이제 와서 맞춰봤자 너네 아빠도 나도 끼고 다닐 애도 없어. 일할 때 번거롭긴 하지.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결혼 반지가 없는 걸 몰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는 꼭 반지 하나 해주라며 아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아들과 쇼핑을 다녀온 이후 아들도 남편도 일 때문에 몹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의 실적을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거든요. 매일같이 회식과 고객 관리가 이어져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주말에도 자주 지방 출장을 나갔네요. 남편이 하는 일 중에 채권 추심이라는 일종의 빌려간 돈 받아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저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빠서인지 언제부턴가 아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잘 웃고 씩씩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통 웃지도 않고 자꾸 한숨을 쉬는 겁니다. 물론 이 늦게 끝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술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았고요. 아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네.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고.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인 거 알죠?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준대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서운해하지 말아요. 내가 있으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은 술주정도 참 이쁘게 하네. 걱정 마. 엄마 서운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는 네가 무사히 태어나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단다. 더 바랄 것도 없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술은 조금 줄이자꾸나. 건강해질라. 알았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어린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위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대로 아들은 다음날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해소할 곳이 필요하다며 오토바이를 중고로 한 대 구입하더군요. 출퇴근할 때 타기도 하고 휴일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자기 일은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아들은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것은 아들이 아닌 낯선 남자였어요. 여보세요? 박정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평택인데 아드님께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예요. 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빨리 평택 땡땡병원으로 와주세요. 지금 아드님 상태가 중상입니다. 저는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병원 바닥에 쓰러져 우열했어요. 아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요.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고 귀하게 얻은 착한 아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대신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끝내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의사가 담담하게 전해온 비보에 저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참담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우리 정혁이 장기기증 서약했더라.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장례 치를 때까지만이라도 정신 붙들고 있자. 그래야 우리 아들 편안하게 보내주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아직 안 죽었어. 내 눈으로 다시 봐야겠어. 이거 놔. 정신 차려. 정혁이 눈 감은 거 내가 확인했어.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보내줘야지. 그리고 나 장례식 끝나자마자 해외 출장이야. 출국까지 며칠 안 남아서 이제 와서 취소할 수가 없어. 나 말고는 갈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나 없어도 이러고 있을 거야? 뭐?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정혁이 아빠야?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일 있다고 바로 해외로 나갈 수가 있어? 지금 일이 중요해. 우리 애가 중요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 어떡하라고. 나도 당연히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고 안 갈 수가 있어? 월급쟁이 신세가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속도 속이 아니니까. 남편은 무정하게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선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떠나갔네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들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와 칭찬을 한들 어떻게 웃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례 후에 남편은 정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어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분식집 문도 닫고서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울다 지쳐 쓰러지고 그러다 깨어나서 다시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한 번만 꿈에 나와줬으면 했는데 좀처럼 아들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건지 그날은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아들이 꿈에 나오더군요. 꿈속에서 아들은 출근 시간에 늦었다며 서둘러 헬멧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저녁 먹고 오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잠깐만 아들. 안 돼, 가지 마. 오늘은 그냥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벌써 늦었단 말이에요. 가지 마. 안 돼. 오토바이는 절대 안 돼. 갈 거면 나도 같이 가. 아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더군요. 해외 출장 난다고 하더니 이제야 집에 돌아온 모양이죠.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정혁이가 하늘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어? 알아.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한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된 게 너무 가여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을까. 나는 어미가 돼서 아들이 그런 고통 속에 혼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기운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아들도 그걸 바랄 거야.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지 친정에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친정엄마와 언니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엉망인 집안 꼴을 보더니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청소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는 묽게 끓인 죽을 가져와 제 손에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을 했습니다. 경수가 뭐라도 먹어야 살지. 이러고 있으면 정혁이 마음도 안 좋을 거야. 재부는 또 어떻고. 너 정혁이 떠난 뒤로 재부 밥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차려준 적은 있어?
언니, 점혁이 떠나던 날, 걔가 아침밥을 안 먹고 나갔어. 내 새끼 마지막 끼니도 못 챙겨줬다 내가. 이런 걸 엄마라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날 위해주고 생각해줬는데. 우리 조카, 마음이 넓고 착한 아이라 절대 엄마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기운 좀 내. 이러다 너도 잘못되겠어. 아들을 깊이 사랑한 만큼 상실의 상처는 쉬 아물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아들의 마지막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아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네요. 꿈이란 걸 알면서도 반가운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들, 휴일인데 왜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이리 와서 쉬어. 엄마가 과일 깎아올게. 엄마, 여기 책상 서랍에 넣어둔 제 물건 못 보셨어요? 그냥 여기다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엄마는 네 물건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이상하네. 뭘 찾길래 그러니? 진짜 중요한 물건인데. 엄마한테 꼭 주고 가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들, 아들 가지 마. 아들, 아들. 저는 또 한 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꿈 같지가 않고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꿈속에서 아들이 열었던 책상 서랍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서랍 안에는 화면이 깨진 아들의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망가진 것을 그대로 넣어둔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켜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생일부터 가족들 생일을 하나씩 넣어봐도 전부 맞질 않았네요. 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아들이 평소에 난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내가 있게 된 이유니까.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더니 놀랍게도 비번이 풀리더군요. 핸드폰 비번을 부모님 결혼기념일로 해놓다니 이런 아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차근차근히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문자 내역부터 사진첩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한참을 넘기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군요. 사진 앨범에 남편이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로는 모텔 간판이 보였고요.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그걸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모습, 웃으며 입을 맞추는 모습,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차올라 도저히 제대로 볼 수가 없더군요. 지독한 배신감에 저는 몸을 덜덜 떨며 아들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을 골라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결말 없이 사진만 전송했는데도 곧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이 사진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할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그게 궁금해? 내가 이 사진이 어디서 났는지?
이거 오해야. 내가 이따 퇴근해서 설명할게. 아니, 설명할 거면 지금 해. 시간 벌어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 누구야? 우리 회사 여직원인데. 이거 지방 출장 갔다가 우연히 그렇게 찍힌 모양이야. 진짜 아무 사이 아니래도. 좋아. 이따 퇴근할 때 그 여직원도 같이 데리고 와. 그쪽 얘기로 들어보게. 하늘이 두쪽 나도 데려와. 안 그러면 이혼이야. 남편도 제 목소리에서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는지 정말로 사진 속 그 여자를 데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현대리는 아무 잘못 없어. 당신이 너무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서 따라와 주긴 했는데 이거 현대리한테도 실례되는 일이라고. 저 여자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판단해. 그쪽이 현대리예요? 휴대폰 좀 내놔봐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안 그럼 나 진짜 확 돌아버려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오해한 거면 그에 맞게 사과할 거니까 일단 휴대폰 좀 내놔 보라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현대리라는 여자는 우물쭈물하더니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현대리의 휴대폰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문자는 전부 지웠는지 남편과 바람을 핀 정황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지점장님이라고 얌전하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을 잡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첩 속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딸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올해 7살 됐어요. 해외 놀러 갔다 오셨나 봐요. 날짜가 우리 아들 장례 치른 다음 날이네요.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근데 사진에 전부 아빠가 없네요. 가족들 사진 찍어준다고 정작 아빠는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나 봐요. 아, 네. 그렇죠. 아빠들은 다 그렇죠. 그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연락처 목록에서 그 여자 딸의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쪽에서 전화를 받은 후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왜 집에 안 와? 안녕 하은아. 아줌만 네 엄마 친구야. 아줌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엄마랑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오지 않았어?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수영도 신나게 하고. 그래, 좋았겠네. 그때 엄마 말고 또 누구랑 같이 여행 갔어? 아빠랑 갔니? 아니요. 어떤 아저씨랑 갔어요. 엄마 친구랬는데. 일 때문에 가는 건데 엄마가 몰래 저도 데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줌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전화를 끊자 집 전체에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여자의 발이 달달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 아시나요? 저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뜸 무릎을 꿇더니 현대리라는 여자까지도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더군요. 미안해 경수가. 내가 잘못했다. 이 친구랑은 오래 만났어. 당신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정혁이가 그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그 점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난 설마했어. 아니겠지 했다고. 당신은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걸로도 모자라서 내 아들까지 죽인 살인범이야. 난 우리 애가 친구 만나러 가서 왜 평택에서 사고가 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게 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어떻게든 말리려고 그런 거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저는 울면서 아들이 사고가 나던 날 남편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30분 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였어요. 아빠,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나도 아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시고 이제라도 멈춰주시면 안 돼요? 그 여자도 가정이 있는 여자 같던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엄마가 슬퍼하시는 모습 볼 자신이 없어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엄마 아빠 결혼 반지 없다는 것도 얼마 전에야 처음 알았어요. 넉넉하지 않단 이유로 엄마 결혼 반지도 안 해주셨으면서 그 여자한텐 반지에 귀걸이에 목걸이에 온갖 비싼 것들 전부 사다 바치신 거 알아요. 저도 이젠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아빠한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아빠. 나도 사고가 난 다음에야 확인했어. 당신은 악마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어. 당신에게 이걸 보내고서 울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거라고. 근데 니놈이 그러고도 속편하게 해외여행을 가? 그것도 천연이라?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해서 당신 마음이 편해지면 그렇게 해. 나도 더는 감출 게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우리 그냥 이혼하자. 자식도 없으니 우리도 남이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최근에 일도 안 하고 집에서도 하는 일 없이 우이고불고 하는 것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이혼하고 이 여자랑 편하게 만나는 게 낫겠어. 이혼서리 조만간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도장만 찍어줘. 남편은 말을 끝마치기가 무섭게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도망쳤습니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최악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기운이 다 빠져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원통하고 또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죽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혼을 당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몫까지 철저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값 다 받게 할 작정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친정 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또 밥도 안 먹고 우울하게 늘어져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는 언니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제보 제정신이야.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해. 이혼하자고. 그래. 그 여자 사랑한대.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도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랬단다. 미쳤네. 그게 사람이야? 나 솔직히 장례 끝나자마자 네 남편 갑자기 그렇게 해외 출장 가는 것도 못마땅했었어. 그깟 직장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 여자랑 딸까지 데리고 놀러 갔다 온 거라니. 도저히 사람 대접을 못 해주겠다. 너 이혼해.
그런 놈이랑 소름 끼쳐서 어떻게 살아? 난 단 하루라도 못 살아. 언니, 근데 이대로 이혼하기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 해주겠어. 우리 아들도 원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당연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지. 내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안 되겠다, 경수가. 당장 일어나. 언니랑 같이 가자. 그 년놈들 하하호호 즐겁게 붙어먹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언니 손에 끌려 남편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맞길래 지점장 와이프라고 하니 확인 후에 들여보내주더군요.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사무실로 쳐들어가자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전부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아들 장례식에 참석해 제 얼굴을 아는 직원도 있었어요. 어라?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점장님은 지금 VIP 고객 응대 중이신데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쪽이 어디예요? 저는 인사하려고 다가오는 직원들을 전부 밀어내고 지점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바깥을 기웃거리는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친정언니가 남편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죠. 야, 이병철, 너 당장 나와. 감히 이 젊은 년이랑 바람을 펴놓고 내 하나뿐인 동생한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처용? 처용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짓? 그건 내가 물을 말이고.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뿐인 아들 초상 치르자마자 상간녀랑 해외여행 간 인간이 이 새끼입니다. 2년 넘게 바람 피운 거 아들한테 들켜서 애 골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내 동생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이놈 밑에서 당신들이 일하는 거라고. 저요. 당장 밖으로 나가요.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뭐가 어째? 날 끌어내. 왜?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거지. 다 들킨 마당에 난 이제 처형도 아니다 이거야? 여기 이놈이랑 붙어먹은 년이 누구야? 남편도 애도 있다면서 이놈이랑 남의 새끼 죽여놓고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는 년이 누구냐고? 당장 일이 안 나와? 내가 아주 머리가죽을 다 뜯어낼 테니까. 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집사람이 뭔가 오해 있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고해.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우리 청혁이가 잘못돼서 내 동생이 그 뒤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넌 자식 잃고도 그년이랑 물고 빨고 하느라 좋았지? 네가 인간이냐? 우리 착한 청혁이 말고 네 놈이랑 그년이 땅 파고 들어갔어야 돼. 알어? 친정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뛰쳐나와 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고통을 지켜봐왔던 언니의 분은 사그라들지 않는 듯 보였죠. 이거 못나. 이 쓰레기랑 붙어먹은 현대인지 뭔지 그년 당장 나오라고 해. 왜? 내가 넌 못 찾을 것 같아? 이 새끼랑 붙어먹고 남의 새끼 죽여놓고 일을 이렇게 낼 줄 몰랐어. 언니 진정해. 내가 찾았어 그년. 저기 있어. 저는 언니를 데리고 탕비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실 사무실에 들어올 때 제 얼굴을 보고 후다닥 탕비실로 숨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상간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도망가려다 제 언니에게 머리채를 붙잡히고 말았죠. 이거 놓고 말았어요. 왜 이러세요? 네가 우리 경숙이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고작 이걸로 엄살을 떠면 안 되지. 너도 자식 잃고 남편 잃어봐야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 저 새끼랑 물고 빠느라 좋았냐? 네 남편도 모르니까 경숙이도 끝까지 모를 줄 알았지? 이 더러운 년.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번에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자기네들끼리 수군대며 정말 둘이서 바람을 피운 거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년의 머리가 반쯤 뽑히자 언니를 말리기 시작했죠. 언니, 그만해. 이 정도 망신 줬으면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뻔뻔하게 고개 못 들고 다니겠지. 그리고 당신 똑바로 들어. 젊은 여직원이랑 붙어먹는 인간이 지점장이라니. 나 같으면 찝찝하고 불안해서 이런 회사 못 다녀. 본사에서도 알아야겠지. 걱정 마. 이 일이 끝나고 당신이랑 전현이 지점을 바꿔도 내가 바뀌는 회사마다 찾아가서 당신이랑 전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밝힐 거야. 내가 네 년놈들 꼭 망하게 할 거야. 알아들었어? 야, 억지 부리지 마. 내가 당신한텐 나쁜 남편일지 몰라도 오로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당신 맘 상한 건 잘 알았으니 이 정도로 하고 그만 이혼해. 여기서 더 선 넘으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 선은 누가 먼저 넘었는데 그래? 당신, 우리 정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당신한테 사정사정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다가 죽었는데 일만의 죄책감도 없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그래서 뭘 어쩌라고. 어차피 애는 죽었고 당신도 다 알았으니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 제발 조용히 이혼하자.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 아니,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기대해. 이제부터 당신한테 어떤 천벌이 내려질지. 저는 남편의 뺨을 나여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쌓인 민원을 넣었어요. 언니 딸인 조카의 도움을 받아 불륜 증거와 불법 추심 증거를 함께 첨부해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사진첩 속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장면만이 아니라 불법 추심을 한 사진도 찍혀 있었거든요. 원래 돈을 빌려간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으니 대신 갚으라고 말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보다 회사 측의 반응은 빨리 왔습니다. 남편은 징계를 받고 직위 해제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녀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네요. 하지만 그렇게 끝낼 거면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소송 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현대리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듣자 하니 그녀의 남편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당했고요. 두 사람은 시끄러운 소송 끝에 결국 얼마 못 가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가 남편에게서 한번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번호가 바뀐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서야 남편인 걸 알았어요. 경수가 나야. 혼자 되고 보니 예전엔 우리 세 식구 단란하게 살던 때가 그립네.
내가 그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늘에서 지켜볼 우리 정혁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못한 것까지 합쳐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들 이름 담지도 마. 사람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평생 당신이 한 짓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 그게 우리 아들이 당신에게 주는 벌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칼같이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들이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제게 남겨준 선물을 들고 말이죠. 아들의 꿈을 꾸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서랍 속에는 아들의 휴대폰 말고 한 가지 물건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반지 케이스였어요. 반지 케이스 옆에는 작은 쪽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 반지가 없어서 자기가 골라봤다며 월급을 모아 반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못해준 반지를 아들이 대신 사준 거였어요. 그동안은 마음이 아파서 한 번도 껴보지 못하다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김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껴봤습니다. 엄마를 사랑해주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만 같아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네요. 그리고 납골당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 말고 편히 쉬렴.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납골당에 다녀온 뒤로 저는 다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해주던 떡볶이를 만들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 나중에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엄마가 너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자서 살아나갈 남은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